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획도서 보통의 우리 북토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평론하는 정지은입니다. 먼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2013년 시작돼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인천에서 열려왔고요.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 난민, 약자 등을 다룬 영화들을 꾸준하게 국내에 소개해왔습니다. 네, 기획도서 보통의 우리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디아스포라를 키워드로 해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주목해온 젊은 소설가분들에게 단편소설을 받아서 엮은 소설집입니다. 네, 이 책에서 다루는 디아스포라는 본래의 의미인 이산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결의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소수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관찰하거나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삶에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소수자나 이주자의 문제를 좀 더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획도서를 소설집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조우리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통의 우리 북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우리 작가님은 2011년에 대산 대학문학상에 당선되면서부터 소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여성, 퀴어, 노동에 관심을 갖고 쓰고 계시고요. 라스트 러브, 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들, 팀플레이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보통의 우리 북토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조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우리 엔솔로지에서 부캐와 증인이라는 소설로 독자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질문을 시작해 볼 텐데요. 2013년에 시작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평일에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한테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본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특별도서를 만드신다고 저에게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소설을 써보겠느냐고 제안을 주셔서 처음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정해진 트랙이 삶에 있는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살아가시는 순간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독자분들도 약간 디아스포라를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도 살면서 한순간순간씩 그런 시점들을 지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회 문제를 작품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처음에 청탁을 받으셨을 때 수락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주제를 선택하면서 뭔가 좀 많이 하셨던 생각, 아니면 특별하게 영향을 받으신 사회적 이슈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키워드를 듣고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어쨌든 이주와 난민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디아스포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이주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본인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타의적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디아스포라를 겪게 되었다라면, 최근에는 이주하거나 이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본인의 선택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회로 가는 것.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캐와 증인에서도 이 사람들이 왜 삶을 꾸려온 어떤 곳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 선택의 이유가 되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영향받으신 뭐 이슈나 사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특정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가는
네, 살아가는 네. 입장에서 두루두루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네, 많이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하실 때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자기소개를 하신다는 네. 인터뷰를 봤는데 혹시 이번에 쓰신 작품은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쓴다.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전제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소설을 쓰는 순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하게 나에게 가닿는 문제에 대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탈고를 하고 난 뒤에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실 부캐와 증인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삶의 과정인 혼인신고, 네. 그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을 이제 성소수자인 두 주인공이 겪어내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왔던 구절 중에 그저 결혼이라고 부른 적이 없을 뿐, 부를 수가 없을 뿐, 그뿐인데 그것이 또한 전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확 와닿았던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사실은 누구한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투쟁일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적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생각해 내셨는지. 네. 제가 사실은 수사적인 표현이나 엄청 상세한 묘사나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작가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좀 낯설게 보게 하는 그런 점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사실 결혼이라는 단어나 혼인신고라는 단어가 되게 평이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상으로도 많이들 쓰시는 단어이고 일상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들을 되게 다른 의미로 가깝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아마 그 표현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한테는 사실 뭐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 혼인신고일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는 거를 너무 잘 설명한 문장이어서 굉장히 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누구도 무엇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캐비닛에서 나와서 장롱으로 숨을 필요는 없잖아요라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사실 엔더의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들이 어떤 삶이 더 나은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레즈비언인 분들이 손을 잡고 다녀도 그냥 절친한 친구 사이인가 보다 이 정도로 패싱이 가능한 곳인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게 한국인 거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뭔가 작은 아파트에서 엄청난 월세를 내고 그다음에 익숙하지도 않은 영어로 뭔가 계속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 또 아시안이라고 인종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의 삶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낫다고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둘 중에서 어떤 삶이 훨씬 더 뭔가 진짜인 삶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소설에서 이제 그게 진짜 삶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질문에서 진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진짜인가? 라고 하면 사실 모두가 진짜인데 그 등장인물들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진짜의 대척점에 가짜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더 진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가짜로 만들었구나 라는 의미로 넣었던 말이었고 생각해보면 이 인물들에게 진짜 삶이라는 부분에서 진짜는 더 진짜와 더 진짜와 덜 진짜 같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롱에서 사는 삶도 캐비닛에서 사는 삶도 뭐 다 커밍아웃하고 길거리를 걷다가 물을 맞는 삶도 다 진짜 삶인데 그것 중에 어느 것을 내가 더 진짜라고 느끼는가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살면서 이제 화나는 일, 슬픈 일, 비참한 일을 겪더라도 삶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소설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소설 속 세계에서 인물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해피엔딩,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소설 마지막에 커밍아웃이 사실 조금 암시되면서 소설이 끝났는데, 유미하고 나래가 앞으로 어떻게 살길 바라시면서 소설을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인지를 나래와 유미가 판단해서 결정하겠죠. 그냥 뭐 장난스럽게 나 결혼했는데 이미 결혼해서 못 받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관계의 다른 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어떤 것을 무릅쓰거나 각오하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이 작품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구절을 좀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래는 주스를 먹고 남은 유리병을 잘 닦아서 모았다가 꽃병으로 쓰곤 했다. 부케를 풀어서 작은 다발로 나눈 다음 유리병에 꽂으며 즐거워했다. 유미는 그 모습을 보다가 부케를 든 나래를 떠올려 보았다. 키가 큰 나래에게는 머메이드 라인 웨딩드레스가 어울릴 것이다. 어깨를 드러내고 베일은 길게 늘어뜨린 다음 티아라를 해도 좋겠지. 상상은 나래의 옆에 선 자신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유미는 아무래도 풍성한 드레스가 좋다. 비즈 장식도 많이 달려서 반짝반짝 화려했으면 좋겠다. 신부가 둘이니 부케도 둘, 부케를 받을 사람도 둘이 필요하겠지? 식사는 뷔페보다는 코스 요리로 해야겠다. 식순에 축가를 여러 팀 넣어서 디너쇼 같은 느낌으로 해도 재밌을 것이다. 유미는 친구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하나, 둘, 셋. 그러다 피식 웃음이 났다. 유미도 부케를 받으면서 그 미신이 마음에 걸렸다.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계속 구르고 굴러서 3년씩 생명을 연장했다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면 부케를 받을 때마다 6개월씩 결혼 가능 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3년씩 결혼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고민할 정도로 이렇게 진심이다. 결혼.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제대로 할 생각이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유미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과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화제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유미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냥 해버릴까? 불쑥 튀어나온 유미의 말에 나래가 되물었다. 뭘? 유미는 대답 대신 유리병에 꽂힌 꽃 한 송이를 뽑았다. 그리고 전형적인 구혼자의 자세를 잡았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세운 채 손을 뻗어 나래에게 꽃을 내밀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네. 작가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으면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작품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취재를 그 책으로 하셨을 텐데 뉴욕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기작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뉴욕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소설을 구상할 때 이유미와 나래가 뭐 둘이 커플인 점도 커플이고 한국에서 할 수 없는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둘 다 직장인으로서 해외여행을 갈 정도의 휴가를 각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텐데 한번 간 거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가고 뭐 해외여행 같은 건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소설을 쓸 때도 구글 지도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안에 그 뉴욕의 큰 관광지 상징이라고 하는 그 러브 조형물 이 폐업됐다는 사실을 구글 지도를 보고 소설을 쓰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는데 나도 사랑을 직접 보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 어쨌든 집에 오래 있으니까 소설을 오래 쓰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 차기작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연작 소설을 메일링으로 독자님들께 직접 보내드리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 원고가 모여서 2022년 2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작 소설을 메일로 보내는 프로젝트는 끝나신 건가요? 네, 그거는 3월부터 8월까지 네,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혹시 홍보하시려면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정말 알겠습니다. 다시는 못할 짓입니다. 한 달에 한 편씩 계속 썼기 때문에. 오늘 조우리 작가님하고 함께 소개해드린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 특별도서 보통의 우리는 인천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전국의 독립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디아스포라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2년에 10주년을 맞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기획도서인 보통의 우리도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우리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